신도시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과장도 광명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서 상대방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동시에 양보를 선언했습니다.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재심의하는 대검 부장회의가 11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간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백신을 맞은 강화군 공무원 34명이 고열과 두통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남성이 70대 아시아계 여성을 묻지마 폭행했습니다.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아시아계 혐오범죄 근절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면담 보고서 유출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한 검찰이 윤중천 씨의 면담 녹취와 보고서 내용이 일부 다른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첫 고위급 회담을 가진 미중 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1시간 동안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국이 세계 위협이라는 미국의 힐난에 중국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선동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조사한 2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을 적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28명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본인 명의 위주의 조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더 면밀한 조사는 결국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김도형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자 28명을 적발했습니다.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발 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 약 8,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합동조사단은 가족 간 토지 증여를 한 5명을 제외한 23명을 투기 의심자로 보고 합동수사단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투기 의심자는 광명과 안산 등 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입니다. 이들이 매입한 32필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도시 지정 후인 최근 2년 사이에 거래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보도되는 가운데 적발 숫자가 너무 적다는 비판을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본인 명의의 토지 거래만 조사한 결과라 한계가 있다며 차명거래 조사는 합동수사단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사가 투기꾼들에게 시간만 벌어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관이 투기 의혹을 받던 중 면직된 사건에 대해 합동조사단에선 조사할 뜻이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퇴사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공직을 일단 벗어나서 민간인 신분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이어서 청와대에서도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심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호처 과장이 형수와 함께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에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형이 LH 직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사과는 없이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직원의 동생인 청와대 경호처 4급 과장 A씨는 2017년 9월 경기도 광명의 땅 413제곱미터를 형수 등 가족들과 함께 공동 매입했습니다. 1년 뒤인 2018년 9월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 A씨가 소유한 땅은 지난 2월 광명 신도시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도 LH가 직원 본인만 조사하는 바람에 1차 발표 때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청와대는 A씨가 어떤 경위로 땅을 매입하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A씨는 청와대 퇴직 후 부모 부양을 위해 가족과 공동 명의로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별다른 사과 없이 A씨를 대기 발령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대기 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LH 투기 논란이 청와대까지 번지면서 선거를 앞둔 여권은 더욱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다고 한 데 대해 같은 당 이석현 전 의원은 화난 국민 골지르는 말은 참아야 할 때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자, 이렇게 땅 투기 의혹과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만 당사자들은 집이나 식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는 식의 해명으로 의혹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이런 해명이 터무니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적지 않죠.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거나 그린벨트에서 아예 건축이 불가능한 곳들인데 어떻게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현장들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택지지구 인근의 임야. 2018년 말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현 경기도 의원 A씨의 부인은 이 인근 땅을 사들였습니다. 임 의원의 누나, 친척 등과 함께한 투자였습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택지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주변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A씨는 부인이 나중에 식당을 지으려고 샀다고 했지만 몇 년 안에 뭐 거기가 하면 이제 식당도 할 수 있겠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다 했겠죠. 뭐 그냥. 이 땅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자 A씨는 맹지가 풀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맹지였죠. 근데 이제 얘기 들었겠죠. 그 앞에 뭐 길이 뚫리고 무슨 얘기 들었으니까 샀겠지 뭐. 진입로만 나면 땅값이 10배는 뛴다는 게 현지 부동산의 평가. 도로가 있으면 그건 300만 원. 이 안에 길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뭐 300만 원. 임 의원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 삼성 재직 당시 경기도 화성 땅을 산 민주당 양향자 의원.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맹지의 그린벨트여서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있지 않으면 기차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양 의원은 다음 주 초 당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서 투기를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발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든 공무원에게 재산 공개를 강요하는 문제, 그리고 차명 투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죠.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정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들끓는 여론에 정부와 민주당이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현재 4급 이상 공직자, 감사원, 관세청 등 특수직의 경우 7급 이상인 재산 등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와 부동산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의 대책이 도입된다 해도 차명 투기를 막을 수 없고 법제화 이전 투기 이익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단순히 범위만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권한이 작고 부동산 개발과 무관한 하급 공무원까지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상대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거의 동시에 양보 의사를 밝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며칠째 평행선을 달려왔던 터라 단일화 필요감을 감안한 결단의 성격으로 보입니다만 양보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로 양보하겠다는 바람에 어떤 양보안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해야 할지 다시 또 협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만 어찌됐든 단일화 간문의 구분능선은 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텐데 먼저 이채림 기자가 두 후보의 분주했던 움직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며 단일화 협상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오 후보 측이 제안한 안을 수용하는 만큼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오 후보 측이 줄곧 요구했던 유선전화 10% 반영을 수용하는 걸로 보였지만 협상 당사자인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안 후보의 말을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그거는 실무 협상단에서 아마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3시간 뒤 오세훈 후보가 같은 회견장에 나타나 양보하겠다더니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태규 팀장이 그동안 그런 행태를 여러 번 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이 그 결정판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 총장이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잠시 뒤 회견 취소와 함께 안 후보가 직접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취재진을 모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8분 뒤엔 오세훈 후보도 안 후보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양보의 뜻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양보하고 안철수 후보 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두 후보는 조속한 상황 정리를 위해 내일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은 주말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단일 후보를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두 후보는 양보 선언을 함과 동시에 오늘 선관위에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단일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서울시장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오는 29일 이전에 단일화가 성사되면 투표용지에는 한 명은 사퇴 표시가 인쇄됩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2시 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자 1시간 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서울시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따르겠습니다. 1차 단일화 시한에 맞추지 못하고 각각 후보로 등록하면서 서울시장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오르게 됐습니다. 다만 29일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가 된다면 사퇴한 후보 기표란에는 붉은색으로 사퇴가 표시되지만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는 단일화로 한 후보가 사퇴해도 투표소에 공고문만 붙습니다. 사표나 무효표가 상당수 나올 수가 있고요.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어떤 양보안을 여론조사 문항으로 할지 협상에 돌입했지만 앙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쇼를 이렇게 일하면 선수끼리 진정성이 없지. 쇼 아니에요. 자, 그래. 예. 국민의힘 최종안은 2개의 여론조사를 각각 적합도와 경쟁력을 물어 평균을 내되 유선전화 10%를 섞는 안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무선전화 100%의 가상 대결을 주장했던 만큼 한 발씩 물러선 양보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이 사실을 말하면서 20만 표는 날아갔다는 댓글을 언급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해자의 호소에도 표 계산을 포기하지 않는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박영선 후보가 캠프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의 자진 사퇴 소식을 전하면서 한 댓글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 좀 우울해요. 고민정 의원 사퇴로 20만 표는 날아갔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섭섭하신 거죠. 야당은 이 20만 표 발언을 지적하며 이 와중에도 표 계산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죄책감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무심결에 드러낸 위선과 집착이 더욱 무섭습니다. 또 선거가 먼저다 여러분들의 사과는 그래서 저렴한 신파극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애초에 그들을 데려온 데 대한 반성도 없이 오직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는 지지자들 생각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지지자들의 댓글을 언급한 것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과를 통해서 진심을 전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LH 투기 사태에서 시작된 부동산 이슈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상대방 후보의 부동산 문제 때리기에 화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당은 고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매입했다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그리고 야당은 도쿄에 아파트를 보유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배우자에게 부산 LCT 아파트를 판 사람이 재혼한 부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서 매입하면서 왜 1억 원의 웃돈을 줬는지 이를 밝히지 않은 게 석연치 않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못 치러서 어머니가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프리미엄은 도대체 왜 붙은 겁니까? 박 후보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아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돼 시세만큼 웃돈을 주고 매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불법 비리 특혜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제 가족 사연을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남편이 소유한 10억 원 상당의 일본 도쿄 아파트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분이 대한민국 서민 임대 아파트 공급에 협조한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진정한 토책 왜구가 바로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 후보 측은 이명박 정권 때 사찰을 받다 퇴직한 남편이 일본에서 근무할 때 구입한 아파트라며 흑색 선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일본에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하루가 상당히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단일화가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갑자기 두 후보가 거의 동시에 양보하겠다고 나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현장에 있었던 김수홍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뭐 더 이상 버티면 둘 다 죽는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단일화 협상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두 후보가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안 후보가 양보하겠다는 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유리한 룰을 고집하는 것보다 먼저 양보를 하는 게 득표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양보했으면 더 아름답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측도 사실 양보하는 안을 먼저 검토를 했었다면서요.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됐었는데요. 1차 단일화 시한이었던 그제밤 일부 중진 의원들이 오 후보에게 먼저 양보하는 게 좋다, 다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라면서 이 뒷수습까지 다 도와주겠다고 적극 권유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한 뒤에 최종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반대로 양보 선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오늘 양보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상대당 협상팀장인 이태규 의원을 콕 집어서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네, 안 후보가 이틀 연속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국민의당 이태기 사무총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인데요. 이를테면 그제 양측의 A, B안이 맞서다 결렬이 되고 이게 오 후보가 C안을 새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안 후보가 수용하겠다는 게 누구나 C안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총장은 그제 원안, 즉 A안으로 돌아가서 그걸 수용한다고 하면서 이 사실 취재진도 상당히 어리둥절했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총장이 아침부터 전화로 이 국민의힘의 오세훈 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잠시 뒤에 안 후보가 점심때 돌연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던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미 토론 방식과 횟수 등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있는데도 이 사무총장의 언론 플레이에 말려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 후보는 오늘이 그 결정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이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오 후보와 당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철수 후보 얘기하고 이태규 총장 얘기가 조금 달랐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최대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문항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당초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배려해서 여론조사에 집전화, 그러니까 유선전화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국민의당은 휴대전화 100%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바뀌어서 거꾸로 국민의힘이 휴대전화 100%를 수용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당은 유선전화 10%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양보하느냐 이걸 놓고 좀 이상한 협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둘 다 양보를 하긴 했는데 또 한 번 양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겠군요. 네. 자, 그런데 집전화를 포함할지 이게 이제 10%밖에 안 되는데 이 집전화를 포함할지 말지 그게 그렇게 민감한 문제입니까? 네, 이 박빙 승부에서는 자칫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무선 85%, 유선 15%로 실시한 조사에선 오세훈 후보가 적합도 36.8, 경쟁력 34.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무선 100%로 실시한 다른 조사에선 안철수 후보가 적합도 36.1, 경쟁력 38.2로 오차 범위 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양보했으니까 단일화되긴 하겠죠.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내일 오전에라도 양측의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면 주말 동안 여론조사를 거쳐서 22일에 발표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에 기호 2번, 기호 4번 현수막이 같이 걸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4일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합당 문제라든지 입당 문제 이건 지금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김수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정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는지 조사하라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 수뇌부 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벌써 11시간 넘게 경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검을 직접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는 걸 보면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검 부장검사들과 전국 고검장들은 되도록 오늘을 넘기지 않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점심에 이어 저녁 식사까지 회의실에서 해결하면서 11시간째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충분한 검토를 내세우며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한 만큼 회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거짓 증언 의혹을 받는 김모 씨의 공소시효가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인 만큼 주말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검 소회의실에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모여 있습니다. 오전에는 기소를 주장하고 있는 이문정 연구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 전 총리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등을 검토했습니다. 오후에는 조사에 관여한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 3과장, 이문정 연구관 등이 나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연구관은 재소자 김 씨를 재판에 넘기자고 주장한 반면 대검 감찰부 과장과 다수의 연구관들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끝내 합의로 결론을 못 내면 표결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참석자들은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검 예규에는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출석 인원 중 과반 찬성으로 결론이 납니다. 회의를 주재한 조남관 총장 대행과 이 사건을 감찰해온 한동수 감찰부장은 일단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12명이 표결을 할 공산이 큰데 찬성과 반대 숫자가 같을 경우엔 조남관 대행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대검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퇴근길에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용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을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라며 한동수 부장과 이문정 연구관 의견을 얼마나 무게 있게 살펴봤는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승원입니다. 자, 이렇게 토론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박 장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박 장관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변재영 기자가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대검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거쳤다면서 재소자 김모 씨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고검장도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재확인될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은 잦아들겠지만 여권의 검찰에 대한 비판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권이 중수청 추진을 강행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결정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만큼 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론의 적정성마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예, 이번 뉴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검찰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면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이규원 검사의 혐의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했다는 건데 검찰이 당시 면담 녹취와 면담 직후 작성된 조사 보고서를 확보해서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비교해 봤더니 일부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단서도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규원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 조작과 유출입니다. 이 검사는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단원으로 일하면서 윤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와 다른 조사단원들의 보고서 내용이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또 면담 녹취를 확보해 살펴봤더니 보고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사는 허위로 작성한 면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0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던 오보가 나온 시점 전후에 이 검사 통신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인데 여기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공모 혐의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증 간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단 접종을 지속하고 이번 주말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에머쿡 유럽의약품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에서 혈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mmittee has come to a clear scientific conclusion. This is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그는 또 매년 수천 명에게서 다양한 이유로 혈전이 생긴다며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이 혈전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예방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럽의약품청의 평가 내용에 대해선 주말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인데 접종자 18,000명을 조사한 결과 32.8%에서 두통과 발열 등의 면역 반응이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제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 다시 철회한 사람이 5개 시도에서만 1,200명이 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TV조선 황명준입니다. 인천 강화군 공무원 116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89명이 이상 반응을 호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은 증세가 심해서 병가를 냈을 정도입니다. 자칫 행정 업무 공백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강석 기자입니다. 강화군청의 한 사무실입니다.
곳곳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방역 업무를 맡은 직원 5명 모두 백신 접종 뒤 병가를 냈습니다. 이들은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잠들고 나서 한 2-3시간 후에 땀이 좀 많이 나면서 추위를 느끼고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출근은 당연히 못하고. 강화군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해외 입국자 수송과 검체 채취 등 방역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116명 가운데 75%인 89명이 이상 반응을 호소했고 34명은 병가를 낼 정도로 증상이 심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은 직원의 연령은 대부분 20에서 40대였습니다. 휴가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방역 등 행정 공백도 우려됩니다. 이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 업무도 하고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뒤 이상 반응을 보이는 지자체 방역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미국에서 백인 남성이 70대 중국계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80대 아시아계 남성도 공격했습니다. 이 같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징후범죄는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입니다. 눈가에 피멍이 든 할머니가 얼음팩을 문지르며 울고 있습니다. 그 옆엔 수갑을 찬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습니다. 39살 이 남성은 중국계 할머니의 얼굴을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The red eye still cannot see anything, still breathing. 당시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83살 아시아계 할아버지를 묻지마 폭행하고 달아나다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클랜드에선 70대 할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에선 50대 남성이 잇따라 폭행당했습니다. 모두 아시아계입니다. Somebody just pushed me and hit me, and I lose consciousness, and when I wake up, I'm all bloodied up.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고 하지만 We have seen a rise in hate crimes against our elderly Asian community that we won't tolerate it. 그때뿐입니다. I just want to say be careful. Be careful your surroundings. It could happen to you. 인종차별적인 증오범죄가 잇따르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잇따르는 미국 내 아시아계 징후범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유명 배우도 자신의 가족이 혐오 범죄의 피해자였다고 밝히면서 혐오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연대의 목소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졌던 마사지샵. 시민들이 아시아계 혐오를 멈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와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가게 앞에는 조화가 쌓이고 있죠. 멀리 떨어진 뉴욕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연대의 뜻을 밝혔고 My mom was one of the victims of the hate crime. The scar on my heel, but the scar on her heart, on her mentality is not. 워싱턴에서도 촛불을 밝히는 등 미 전역으로 추모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는 조기가 걸렸죠. Tuesday, the president ordered the U.S. flag to be flown at half staff as a mark of respect for the victims of these senseless acts of violence. 한국계 미국인 배우 데니얼 킴도 2015년 여동생이 인종차별 범죄에 희생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당국이 인종 혐오가 아닌 난폭운전 혐의만 적용했다고 비판했죠. This man had a history of violence toward other Asian women. The DA was telling my sister that we'll never get a hate crime. 애틀랜타 총격 사건 초기 혐오 범죄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경찰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The investigation into a possible hate crime, is that still on the table? Our investigation is looking at everything, so nothing is off the table for our investigation. 최근 들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더욱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And verbal assaults has escalated to physical attacks and violence against innocent Asian Americans. And these attacks have increasingly become more deadly.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 전역을 흔들었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외침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언제쯤 위협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3년 전 한 고물상에서 화약이 남아있던 군용 폭탄이 폭발해서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탄에 화약이 남아 있었다고 봤는데 군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물상에서 최근에도 폭음이 이어져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물상 곳곳에 군 훈련용 포탄과 탄피가 널려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고철로 매각한 것들입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탄피 속에 섞여 있던 고폭탄이 터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군에서 화약을 제거한 포탄을 고철로 가져왔지만 폭발 사고가 난 겁니다. 다른 가정에서 이제 그게 터지면서 그냥 머리에 맞아가지고 사고가. 당시 경찰은 폭탄에 화약이 남아 있었다고 봤지만 군 당국의 비협조로 폭탄을 배출한 부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에도 고물상에서 폭발음이 들린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앞전에가 저희들이 이거 사고 날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놀라서 잠깐 나가본 거는 있거든요. 뭐 사고 났나 이렇게 잠깐 내다본 거는 사실이거든요. 육군은 고철로 배출하기 전 2차례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화약이 남을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합니다. 탄피 매각 시에는 탄약 분야 처리 전문가인 폭발물 처리반과 탄약 검사반에서 사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군 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5년째 이어지면서 쫓겨난 기업들은 손해가 쌓여갑니다. 적자가 누적된 기업들은 북한 내 자산을 청산해서 빚이라도 갚고 싶지만 정부가 공단 청산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봐서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쫓겨난 한 제조업체. 국내에 새 공장을 차렸지만 상황은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던 통발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일일이 손으로 그물을 씌워 만들었습니다. 북한 근로자까지 150여 명이던 직원은 현재 10여 명. 재소자 근로 프로그램에 외주를 맡기는 등 안간힘을 쓰지만 채산성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그 인력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개성공단 폐쇄가 길어지면서 입주업체 200여 곳 상당수가 사업 축소와 적자, 도산 위기를 호소합니다.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지는데 지금 그렇게 상태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 정부가 4년 전 보상금 5,800억 원을 줬지만 보험금 3천억 원을 빼면 실보상액은 2,800억 원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이 원상 회복되어지면 돈을 환불하게 또 돼 있어. 그나마 규모가 있는 업체는 기다릴 여력이 있지만 영세 업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 그 후유지족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성에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하다 본 상태에서 상당수 업체가 빚이라도 갖고로 공단 억류자산이라도 청산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과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고 우리 정부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하며 공단 청산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이 재개되기만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 파장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데 내년도 걱정입니다. 고가 아파트의 경우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또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도 올해는 세금이 줄었지만 내년부터는 상당수가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형을 한 채 보유했다면 올해 2,091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엔 집값이 1억 원 떨어진다고 해도 보유세는 1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시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효과와 올해 한도 1.5배로 제한되었던 세금이 내년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 곳곳에서 이런 아파트들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도 정부의 세율 인하로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오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공시가 평균 6억 원 이하 자치구는 강북과 도봉, 중랑, 금천 등 4개뿐인데 올해는 재산세를 평균 7만 원 감면받지만 내년부터 10에서 30%씩 증가할 거란 진단입니다.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조금 감소시키는 데 비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라서 공시가격의 상승 그리고 집값의 상승함에 따라서 정부 관계자는 내년 재산세가 오르긴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세감면 효과 때문에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들이 마주 앉았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본격적인 회담을 하기도 전에 1시간 동안 취재진 앞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준의 그야말로 막말에 가까운 설전이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2분씩 하기로 한 모두 발언. 미국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We'll also discuss our deep concerns with actions by China, including in Xinjiang, Hong Kong, Taiwan.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질서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We do not seek conflict, but we welcome stiff competition.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중국을 공격하려고 다른 나라를 선동한다며 흑인 문제 등 미국의 인권이 최저 수준이라고 공격했습니다. 而美国自己国内现在很多人对美国的民主并没有信心。 중국의 모두 발언이 15분을 넘기자 이번엔 블링컨이 회담장을 나가려던 취재진을 불러세우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블링컨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지 않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험악하게 반응했습니다. That it wants to speak to China in a condescending way from a position of strength. 거친 상호 비방전으로 변해버린 모두 발언은 1시간이 지나서야 끝났습니다. 중국은 1차 회담 후 이건 손님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시작부터 정면 충돌한 두 나라 대표단은 내일 회담을 이어갑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도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남아 외화벌이 총책으로 알려진 남성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체포해서 미국에 넘겨주자 북한이 즉각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관계, 미북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우리 외교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동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 정찰총국 요원들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 VX 가스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합니다. 당시 사건의 배우로 지목됐던 외화벌이 총책 현일우는 사건 후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는 문철명이 이어받습니다. 이 사람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한 30년 넘게 있었거든요. 흔히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대신 나오지 않았나. 미국 사법당국은 2019년 5월 말레이시아에 문 씨의 인도를 요청했고 한 달 뒤 체포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문 씨가 UN 제재를 위반해 술과 시계 등을 북한에 보냈고 싱가포르에도 유령 회사를 세워 돈 세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지난 9일 인도 결정을 내렸고 17일엔 문 씨의 신병이 미국에 인도됐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오늘 말레이시아와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한다며 이번 사건의 배후 조종자인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무부도 평양주재 대사관을 폐쇄할 것이라며 북한 외교관들은 48시간 이내에 말레이시아를 떠나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문 씨가 FBI에 북한의 해외 차명 계좌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자금이 노출되면서 김정은 정권에도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서울시가 이달 초부터 광화문 광장을 넓히는 공사를 벌이고 있죠.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국무 담당 관청인 삼군부의 배수로와 문화재가 다수 발굴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계속 파헤치고 땅을 고르니 가늘고 긴 석조 구조물이 드러납니다. 조선시대 때 군사 업무 담당 관청인 삼군부 외 행랑 건물을 바치던 기단과 배수로입니다. 삼군부터 흔적은 정부 서울청사 인도 건너편 지하 1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군권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주 최고 기관 중에 하나죠. 저거 한동안 폐지 비슷하게 됐다가 흥선대원군도 이거를 부활을 시키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확장 공사 계획 당시인 지난 2019년에도 시범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매장 사실을 확인해 정밀 발굴에 나섰는데 이번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발굴 조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9단계로 나누어서 발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삼군부 외에도 사헌부, 병조, 공조터 등이 발견됐고 자기편, 기와편과 같은 조선시대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매장 문화재를 현장 보존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내일 개막합니다. 10개 구단이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 올 시즌에는 2002년생 19살 투수들의 강속구 대결이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첫 불펜 피칭부터 선배 이정우를 깜짝 놀라게 했던 19살 장재영. 계약금 9억 원. 괴물 신인의 위력은 시작부터 빛났습니다. 초구부터 시속 155km 빠른 공을 뿌렸고 상대 타자는 의외라는 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정규 시즌이면 시속 160km의 스피드에도 도전해볼 만합니다. 150이라는 구속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진 그 150km를 이용을 잘 해서 그 안에서 잡을 수 있도록. 오른손 투수에 장재영이 있다면 왼손 투수로는 롯데 김진욱이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롯데가 거액을 투자해 도입한 첨단 분석 시스템도 김진욱의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직구 회전수가 2,300 이상 기록돼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기록을 웃돌았습니다. 롯데는 김진욱을 당장 내일 시범 경기 개막 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1985년 이후 35년 동안 신인왕을 배출하지 못한 기아도 이번 시즌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19살 신예 이의리는 연습 경기부터 직구 최고 구속 149km를 기록, 윌리엄스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패기 넘치는 2002년생들의 강속구 대결에 프로야구 마운드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나팔 소리, 대포 소리와 함께 말과 마차들이 힘껏 달려나갑니다. 깃발만 먼저 꽂으면 그 땅을 얻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땅 따먹기 경주죠. This land is mine. Mine by destiny. 1854년 피어스 미국 대통령이 지금의 워싱턴주 땅을 아메리카 원주민들로부터 수용하려고 협상단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장 시애틀이 협상 대표 머리에 한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신선한 공기와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팔라는 말인가?
그의 영롱한 연설은 땅에 대한 탐욕과 자연 파괴를 꾸짖는 교훈으로 전해오고 그의 이름은 아름다운 도시 시애틀로 남았습니다. 대지가 새 생명들을 품는 이 봄에 우리는 벌써 보름 넘도록 땅에 얽힌 분노와 환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쪼개고 밭을 갈아엎고 묘목을 심는 온갖 반칙과 협잡이 벌어졌는데도 응징은커녕 뭐 하나 속시원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은 온산의 분노의 불을 지르더니 여전히 주택정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진원지에서는 열심히 차명 투기하고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니겠다고 약을 올리기도 합니다. 높은 분들은 말만 거창하고 엄중할 뿐 정부 합동조사 결과는 맹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에야 투기 혐의자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지금 이 사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니 듣는 사람이 어리둥절합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재미교포 노인의 구국에 묻히고 싶다는 사연이 교포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미국에 오래 산 의사 시인이 이 기사를 보며 생각합니다. 수십 년 노동으로 사놓은 그 집 팔아도 구국의 땅을 몇 평이나 살까, 몸이나 눕힐까. 시인은 나라의 마음을 잿빛으로 덮어버린 구국의 하늘을 떠올립니다. 봄은 축복이지만 현실은 환멸입니다. 열병처럼 아지랑이 일고 꽃은 몸살하고 먼지에 가린 해는 황달을 앓듯 놀았습니다. 내일 봄비가 내리면 그나마 목마른 땅을 적셔주고 식혀줄까요? 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어줄까요? 3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땅 따먹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약간 덥게까지도 느껴졌는데요. 주말에는 날이 좀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13도, 모레는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10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고 일요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요. 내일 강수량은 대체로 봄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5mm 미만으로 아주 적겠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더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에는 강릉이 12도, 대구는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다음 주 초중반부터는 다시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9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